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의 탐사 봅시다. 외계 행성계 탐사는 일단 외계 행성계라고 하는 거는 외계는 어디를 외계라고 해요? 태양계가 아닌, 그죠? 여기를 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아닌 다른 항성 주위를 공존하는 행성들이 이루는 계를 외계 행성계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공존하고 있는 행성을 바로 외계 행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외계 행성을 왜 자꾸 찾으려고 할까요? 우리만 잘 살면 되는데. 외계에도 생명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랑 뭔가 소통이 가능한 발전된 문명을 가진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생명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이 어떻다?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는 가장 정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예요? 물이에요. 물. 특히나 무슨 상태의 물?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가 없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워낙 이 외계 행성이라는 것 자체가 멀리 있다 보니까 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별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빛을 내니까 어떻게 별을 볼 수가 있는데, 행성은 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가 직접 촬영하는 거예요. 외계 행성계의 거리가 일단은 가까우면, 여러분들 제일 가까운 우리 은하 안에도 뭐가 있어요? 이제 외계 행성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외부 은하가 어디 은하예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는 은하 이름인데? 안드로메다. 예.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하고 제일 가까운 은하에 해당이 돼요. 거기만 가는데도 거의 10만 광년인가? 예, 걸려요. 엄청 멀어요. 그래서 일단 원리는 중심별의 밝기가 행성에 비해서 매우 밝기 때문에 중심별을 일단은 가려야 돼요. 이 별을 가려야지 옆에 있는 행성이 보일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죠? 그래서 행성의 존재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대기 성분을 분광 관측으로 알 수가 있어요. 스펙트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을 보고요, 망원경 안에서 이 별만 가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옆에 있는 행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구에서 보기는 조금 어떻게 돼요? 힘들죠. 지구에서 아주 대구경 망원경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이 드니까 보통 그래서 뭘 봐요? 외부에 나가 있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보죠. 대표적으로 우주 망원경 유명한 게 뭐예요? 허블 말고 요새 나가 있는 거 얼마 전에 쐈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이걸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관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별빛이 어차피 지구에서 보면 대기를 통과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산란되고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안 찍혀서 우주에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한계는 근데 지구에서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이게 직접 촬영해서 행성을 관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자, 행성과 중심별은 공통 질량의 중심 주위를 회전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항성, 별이 있고요, 여기 주변에 행성이 있으면 이제 이게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태양 공전해요, 안 해요? 태양 일단 자전은 하는 건 확실히 알죠. 공전해요, 안 해요? 태양 공전? 해요. 누구를 중심으로? 지구는 누구 중심으로 공전해요? 태양은 누구 중심으로 공전하냐면 은하핵. 은하핵을 중심으로 공전을 한다란 말이에요. 근데 지구는 워낙 이제 태양에 비해서 잽도 안 되게 작으니까 잘 모르는데, 목성 정도 되면 이제 질량이 좀 크니까, 그리고 아주 질량이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항성과 이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의 중심 축을 이어주면은 얘가 딱 평형이 되는 지점이 나와요. 어느 쪽에 있겠어? 행성 쪽에 가깝겠어? 항성 쪽에 가깝겠어? 평형이 되는 위치가, 여러분들 시소 생각해 보면은 시소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다 평형점을 놓으면 무거운 물체가 어디 있어야 돼?
왼쪽 여기 무거운 물체 있고 가벼운 물체 있어야지 요 비율에 의해서 평형이 되잖아요. 여기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공통 질량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행성하고 여기 있는 항성하고 공통 질량 중심이 이 별 내부에 있으면은 얘가 별로 안 움직여요. 근데 여기 어느 정도 얘가 아주 항성의 질량이 크면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질량 중심으로 해서 얘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공전을 하고 얘도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공전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공전 방향은 서로 어떻게 했어? 같은 거죠. 같은 방향으로 돌죠. 왜? 얘가 일로 가면 얘가 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예,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해요. 그래서 예, 공통 질량 중심으로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별빛의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는데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는 건 누구를 관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성, 별을 관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성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알겠어?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공통 질량 중심으로 이 누구예요? 얘가 별이에요. 밖에 있는 게 행성이에요. 보면은 별이 여기 있을 때 행성이 여기 있어요. 별이 여기 있을 때 행성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둘이 공전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둘 다 무슨 방향으로 돌아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현재. 그러면은 행성이 이쪽으로 공전을 하고 있으면 이 별은 이렇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돌아서 이쪽에서 행성이 공전을 하고 있으면은 별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뒤로 간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도플러 효과라고 해서 이거를 뭘로 알 수 있냐면 파장이 움직이는 물체에서 나오면 움직이는 물체가 다가올 때는 파장 길이가 짧아지고 이 움직이는 물체가 나한테서 멀어지면 파장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나한테 다가올 때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사이렌 소리가 높아져요. 삐뽀 삐뽀 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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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길어진단 말이에요. 다가올 때는 높아지고 멀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낮아져요. 이건 파장 길이가 변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도플러 효과에 의한 파장의 편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행성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항성, 중심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행성이 1번 위치에서 뒤쪽으로, 지구 관측자에서 뒤쪽으로 가고 있으면 별은 어디로 와요? 앞쪽으로 다가온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별빛이 나한테로 다가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장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즉 중심별이 지구에 가까워질 때,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행성이 지구에서 멀어질 때 별빛의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지는 약간 청색 쪽으로 옮겨가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되고요. 거꾸로 중심별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행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번처럼 행성이 지구에 다가올 때, 자, 요때는 어떻게 돼요? 별빛의 파장이, 별이 뒤로 도망가니까 별빛의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색의 편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요, 별빛이 여러분들한테 별이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경우에만 편의가 나타나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편의가 안 나타나요. 왜? 나하고 수평 거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요 앞을 지날 때, 뒤를 지날 때는 편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어요? 즉 다가올 때하고 멀어질 때만 편의가 일어나서 도플러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장 길이를 보면 뭘 할 수 있다? 행성의 존재 여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잘 봐. 자, 중심별의 질량은 행성에 비해서는 매우 크기 때문에 별의 움직임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공통 질량 중심이 행성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알기가 힘들고,
최대한 공통 질량 중심이 행성 바깥, 즉 항성, 별 바깥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중요해요. 자, 밟아.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큽니다. 왜? 공통 질량 중심이 행성 밖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어이, 졸지 마. 자,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커요. 왜? 공통 질량 중심이 별 바깥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변화 폭이 크기 때문에 행성 발견에 용이하고요. 대신에 얘는 별이 내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가오던지 아니면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별과 행성의 공전 궤도가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하고 거의 어때야 돼요? 나란해야 돼요. 즉 이거야. 행성의 공전 궤도 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수직이면, 그러니까 얘가 어이 잘 봐. 이렇게 돌면 나한테 다가오고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얘가 만약 이렇게 돌아버리면 다가오고 멀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전 궤도 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수직이면은 관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성의 질량이 너무 작거나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너무 작아서 관측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성이 너무 작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 보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잘 봐, 졸지 마. 자, 식현상은요,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중심별 앞을 가려버리면 중심별의 밝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렇죠? 얘가 가려진 면적만큼 밝기가 줄어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별의 주기적인 밝기의 변화, 감소와 증가로 외계 행성의 존재를 알아내요. 그러니까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면 밝기가 줄어들고 계속 가렸다가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다시 밝기가 어떻게 돼요?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린다라고 해서 식현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나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가려야지, 이게 위에서 가리고 있으면 우리가 밝기 변화를 볼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한 경우에만 인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행성인지 아니면 별이 별을 가렸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끼리 식현상을 일으키는 경우하고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특징은 이 행성이 크면 클수록 중심 별을 가리는 면적도 어떻게 돼요?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의 밝기가 크게 많이 줄어요. 영아, 정신 좀 차려. 집중. 자,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얘가 면적이 넓으니까 중심별을 많이 가리니까 밝기가 크게 감소를 해요. 그래서 행성 탐사에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중심별의 밝기가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밝기 변화량을 측정을 해주면 행성의 반지름이 대략 어느 정도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어떤 별이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단면적은 몇 배가 돼요? 단면적은 4배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면적이 4배가 돼버리면 밝기의 감소량도 몇 배가 되겠어요? 예, 그렇죠. 밝기의 감소량도 4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행성이 앞을 지날 때 이만큼 가렸고 어느 게 이렇게 크게 또 가렸다. 그러면 크게 가린 애가 반지름이 큰데 이 밝기 감소하는 비율을 보고서 반지름이 어느 정도 클 거냐 작을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을 분석을 하면은 행성의 대기 성분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했던 시선 속도 변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거랑 그 다음에 식현상을 이용한 거는 둘 다
제한되는 요소가 뭐냐면 이 시선 속도 변화와 식현상을 이용을 하는 경우는 이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과 나란한 경우만 관측이 가능해요. 수직이면은 아예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세 중력 렌즈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미세 중력 렌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질량이 큰 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질량이 큰 별은 주변 공간을 왜곡을 시켜요. 그러니까 주변 공간을 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그냥 스펀지 형태의 스펀지 블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쇠구슬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스펀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쏙 말려 들어가잖아요. 가운데가 움푹. 이런 식으로 질량이 아주 큰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 공간이 휘어요. 그 주변 공간이 휜 부분을 따라서 뭐가 이동을 해요? 빛이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휜 공간을 따라 빛이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면 빛이 어떻게 돼요? 그냥 원래는 그냥 와야 되는데 휜 공간을 따라 이동을 하니까 빛이 어떻게 되는 효과가 생겨요? 모이는 효과가 생겨요. 볼록 렌즈처럼. 그래서 이렇게 주변 공간이 휘어져서 빛이 모여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거를 바로 중력 렌즈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주변에서는 아주 큰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겠죠. 중력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자, 요거 이해가 조금 힘든데 잘 봐요. 배경별의 별빛이 관측자와 배경별 사이에 위치한 별의 중력에 의해 미세하게 굴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를 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잘 봐. 자, 칠판 봐봐. 자, 우리가 보는 거는요, 배경별의 밝기를 보는 거예요. 이 별의 밝기를 보는 거예요. 이 별. 알겠어? 우리가 보는 먼 천체라고 하는 게 이게 배경별인데, 지구에서 요 별을 보면 이 별이 없다라고 쳤었을 때랑 이 별이 있었을 때랑 차이가 커요, 밝기가. 즉,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위치에 따라서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별은 안 가겠지만, 물론 별도 가기는 가겠지만. 그러면 이 별빛이 이 별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먼 천체고 여기가 지구예요. 그냥 와요. 그냥 이렇게 와요. 그런데 여기 별이 있으면 이렇게 오던 애가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딱 가운데 있었을 때 중력 렌즈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 별이 먼 천체하고 거의 중앙을 이루면은 가장 밝기가 어떻게 나타나요? 밝게 나타나요. 이게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면 점점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우리는 이 A별하고 B별이 있었을 때 A별의 밝기를 보는 거예요. A별의 밝기가 쭉 밝아지고 얘가 다시 중심부를 벗어나는 순간에 다시 어떻게 돼요? 어두워진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 중심별에 행성이 있으면 이 행성이 이 중심별을 어떻게 돼요? 공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 별은 지나갔는데 행성이 요 가운데 오는 시점에 살짝 뽁 하고 이렇게 밝기 변화가 한번 나타나는 시점이 생긴단 말이죠. 미세하게. 네, 저것도 뭐 때문에?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밝아지는 건 누구의 먼 천체에 있는 이 배경별의 밝기가 밝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따라서 얘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얘는 나란하지 않아도 어차피 밝기 변화, 중력 렌즈 효과만 보는 거기 때문에 행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정 궤도 반지름이 아주 큰 행성이나 지구와 같이 질량이 작은 지구와 같이 질량이 작은 행성을 찾는데도 어떻게 돼요? 유리해요. 그러니까 공정 궤도 반지름이 아주 크거나, 그래서 오래 걸리더라도 어찌됐든 잠깐은 밝기 변화가 나타난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질량이 작은 행성도 미세한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잠깐의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스펙트럼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배경별 앞을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요 시점에만 관측을 해야 된다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계 행성체가 먼 천체 앞에 있는 배경별 앞을 여러 번 지나가지가 않는단 말이죠. 어쩌다 한 번 지나가니까 주기적인 관측은 불가능하고, 어쩌다가 딱 타이밍이 맞았을 경우에만 어떻게 돼요? 관측이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주기적으로 관측하기는 힘들죠. 그렇게 해서 외계 행성의 탐사 결과로 보면 탐사 초기에는 질량이 크고 그 다음에는 중심별과 가까운 행성이 주로 발견이 됐지만, 우주 만환경을 발사하고 나서는 관측되는 기술 범위가 넓어지니까 지구랑 비슷한 정도의 행성도 아주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외행성을 보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표로 봤었을 때 시선 속도 변화로 발견한 애들, 그죠? 그 다음에는 식현상으로 발견한 애들, 미세 중력 렌즈 효과로 발견한 애들 보면은 약간 범위 폭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보통 보면은 행성의 질량이 크고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으면은 뭘로 많이 관찰이 돼요? 식현상으로 주로 많이 관찰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공정궤도 반지름이 큰 경우나 또는 행성의 질량이 크면은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을 했었을 때 관측이 더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별의 특성, 공정궤도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외계 행성을 찾아줘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발견된 외계 행성은 지구 반지름의 1.2배에서 3.1배 정도 사이 정도 되는 이런 행성들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됩니다. 현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성을 찾는 이유는 결국에는 뭘 보기 위해서? 외계에서 행성에서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크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외계 생명체 존재의 필수 요소는 결국에는 뭐예요? 액체 상태의 물이에요. 그냥 물도 아니고 액체 상태의 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구에서 모든 생명체는 어디에서? 물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이 있어야지만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생명체가 이용하고 살아가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물질이, 일단은 우주에 물이 많을까 없을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액체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물은 생각보다 많아요. 왜? 우주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 뭐예요? 수소가 제일 많죠. 전체 우주의 75%가 수소예요. 산소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 빅뱅 이후로는 없었지만 별이 탄생하고 죽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산소가 생겼고, 이 산소는 반응성도 좋으니까 이 산소에 수소 2개만 붙어버리면 물이 되니까 물은 생각보다는 꽤 많아요. 행성에. 예. 그래서 외계 지금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위성에도, 유로파나 그 토성의 위성 안에도 물이 있다. 액체 상태에. 예.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H2O냐 아니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지, 액체 상태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물은요, 비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많은 양의 열을
오래도록 보존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구성 물질로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있어야 뭐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온실 효과도 유지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물질을 녹여서 운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은 생명에 대단히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거는 중심별의 주변 공간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데,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돼요. 봐봐요. 너무 가까우면 너무 뜨겁죠. 너무 멀면 너무 차죠. 그죠? 그러니까 화성만 해도 여러분들 지구에서 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기도 영하 한 100도 정도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별이 얼마나 밝느냐, 표면 온도와 밝기에 따라서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와 그 폭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중심별의 광도가 어떠면 어떨수록요,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생명 가능 지대의 범위는 중심별에서 멀어지고요. 그러니까 중심별이 밝을수록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폭은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충분히 에너지를 주고 온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계열성은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고, 근데 질량이 크면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는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폭도 넓어져요.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태양 정도 되는 애가 지구 1AU 정도 되는 거리에서 금성 앞에서부터 화성 사이까지가 액체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더 질량이 큰 애들, 더 뜨겁고 밝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 가능 지대가 더 멀고, 이 폭도 어떻게 돼요? 더 멀죠. 그리고 작으면은 더 가깝고 폭도 어떻게 돼요? 좁게 나타나게 된다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태양보다 질량이 너무 커버리면 일단 뭐가 돼요? 수명이 짧죠. 수명이 짧으면 뭐가 되냐면 생명이 태어나서 충분히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진화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얘가 너무 질량이 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에너지를 공급을 못 해줄 뿐만 아니라, 이게 질량이 중심별이 크면은요, 주변에 있는 얘네들이 도는 공전 속도가 어떻게 돼요? 공전 속도랑 자전 속도의 차이가 또 나요. 또 자전 속도가 어떻게 돼요?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커져 버리면 자전 속도가 되게 느려져요. 대신에 공전 속도는 어떻게 돼요? 빨라요.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느리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하루가 지금 몇 시간?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전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56시간 이렇게 돼버리면 빛을 받는 면적과 안 받는 면적의 차이가 크죠. 이렇게 되면 일교차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굉장히 적당한 조건들이 맞아야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를 하면서도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별 천체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겠죠? 자, 주계열성의 중심별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생명 가능 지대의 폭 또한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질량이 너무 커버리면 문제가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진화 속도가 어떻게 되니까? 너무 빨라 버리니까 수명이, 그러니까 별의 진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별의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충분히 진화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작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계열성이 나중에 수명을 다하고 적색거성으로 진화를 해버리면 별의 광도가 커져요. 그죠? 사이즈가 커지니까 생명 가능 지대가 주계열성일 때보다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먼 거리 형성이 되고 생명 가능 지대의 폭도 어떻게 됩니까? 더 넓게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측으로 가는데 이 폭도 넓어지는 상태에서 저 곡선이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 12억 5천만 년 후에는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될 거고, 현재는 지구가 생명 가능 지대에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목성하고 토성 정도가 생명 가능 지대에 해당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저기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생명체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쟤네들이 뭐 생명체는 있지만은 질적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을 거냐는 이제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자, 다음에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 중심별하고 행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은 행성의 표면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요, 물이 증발을 해버리고요, 거리가 너무 멀면 행성의 표면 온도가 낮아서 뭐가 돼요? 얼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중심별하고 행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자전 속도가 매우 느려요. 수성은 자전 속도가 200 며칠일 거예요, 아마. 공전 속도보다 더 느려요. 그렇게 되면은 1년의 절반은 낮이고 1년의 절반은 밤이고, 이렇게 되면은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물이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조건은, 일단은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의 위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행성 표면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생명 가능 지대에 있어야 되고, 이 적당한 주기율성의 질량이 필요해요. 잠깐 언급했지만 생명체가 탄생해서 진화할 때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성의 환경이 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려면 중심별에 이 주기율성으로 있는 시간이 어때야 돼요? 길어야 돼요, 결국에. 그래서 질량이 너무 크거나 작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 중심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면서 별의 수명이 짧아져 버리기 때문에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질량이 너무 작으면 생명 가능지대가 별에 가까운 곳에 형성돼서 행성이 별의 중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행성의 자전 주기가 길어져서요, 공전 주기와 같거나 더 오버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낮과 밤의 변화가 없어져요. 이러면은 연교차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는 적절한 두께의 뭐가 필요해요? 대기가 존재를 해야 돼요. 대기도 존재하고 자기장도 존재를 해야 돼요. 이게 대기는 우주에서 오는 생명체의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우리 성층권 같은 경우, 그죠? 그리고 적절한 두께의 대기는 이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행성의 온도를 알맞게 유지를 시켜주고요, 일교차도 줄여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이 대기도 대기지만 이 자기장도 되게 중요해요. 우주에서 들어오는 고에너지 입자, 이게 뭐에 해당이 되냐면 태양풍이에요. 태양이 쏟아내는 하전 입자, 전자하고 이온화된 입자들과 중심별에서 들어오는 항성풍, 여기 나와 있네, 태양풍을 막아주고, 또 뭐도 막아주냐면 우주 방사선도 막아줘요. 그래서 이게 원래 지금 지구 말고 태양계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지구 다음으로 적합한 환경이라고 보는 데가 어디예요? 화성이죠. 이제 화성에 가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걸 이제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 화성을 테라포밍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화성은 자기장이 너무 약해요. 거의 없어서 문제가 뭐냐면 대기도 희박한데 자기장이 없다 보니까 이 대기가 태양풍에 맞아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중력도 그닥 크지도 않지만. 그래서 화성에 가서 인간이 이주를 해서 살려면 화성의 자기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실제로는. 네. 그다음에 적당한 자전축의 경사가 있어야 계절 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아서 생명체가 살 수가 있죠. 금성은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전하죠. 해왕성은 누워서 돌아요, 이렇게. 아예. 그러니까 거의 이 극지방이 어디를 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자전을 해요. 다음에 위성은 행성의 자전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작용을 해서 내가 더 기울어지거나 펼쳐지지 않게, 물론 이런 달의 영향 때문에 자전축의 경사 각도가 약간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너무 큰 범위 내에서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생명 가능 지대가 가능한 별들 보면은 이 O형, B형 같은 경우에는 광도가 커서 생명 가능 지대의 별에서 생명 가능 지대가 별에서 멀고 폭이 넓지만 수명이 너무 짧고 AFG형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그러니까 10,000켈빈에서 6,000켈빈 정도까지가. K형과 M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너무 광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 되는 별들을 찾아야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적의 중심부에 있는 항성을 갖고 있는 어떤 항성계를 찾아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외계 생명체 탐사 활동은 태양계 안에서, 일단 태양계 안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냐 미생물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건데, 미생물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게 행성이나 위성에서 직접 탐사정을 보내서 탐사를 합니다. 큐리오시티, 화성에 지금 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구의 극한 환경에 사는 생명체를 연구해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연구한다. 아주 추운 남극에서 사는 생명체가 있어요. 뭐 곰벌레 같은 게 영하 60도 이런 데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100도씨가 넘는데도, 심해 열수구 같은 데서도 죽지 않고 사는 세균들이 있거든요. 고세균류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극한 환경에서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계 밖의 생명체, 전파 만환경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계속 수집을 해서요. 이것을 이제 세티 프로젝트라고 해요.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를 감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주 만환경으로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한 외계 행성을 찾고, 대표적으로 우주 만환경이 허블하고 제임스 웹이 있죠. 행성의 대기 성분을 분석을 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인지 파악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왜 자꾸 찾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했던 생명의 탄생과 진화가 결국에는 맞는 것인가, 외계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주와 생명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새로운 과학 기술이 산업 발전에 실용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달 탐사나 우주 정거장에 사람을 보내고 우주인들이 거기서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노력했던 기술들이 실제로 지금 실생활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렇게 발견되기도 했고,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해서 끓는 물에 넣어서 데워 먹는 식품 같은 경우에도 우주인 식사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만들어졌던 거예요. 결국에는.